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선 장기 채권 금리 하방 베팅에 투자하는 TLT와 TMF 같은 경우는 앞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과 하락하는 요인 둘 다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 좀 지루하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연준 다수 위원들이 10년물 기준금리가 4.8%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재무부의 부채 발행 중 장기 채권 발행 수급 불균형 문제와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시중의 M2, 강의 통화의 총량,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가운데 이 네 가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한참 장기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도 했었죠. 최근 분위기를 보면 연준 위원들의 장기채 상단을 4.8로 잡아두고 제약적으로 가둬두는 채권 시장을 이제 안정시키려는 비둘기적 발언은 꽤나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심리 현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다만 재밌는 건 단기물 금리는 그대로인데 장기물 금리가 내려왔다는 것의 함의는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는 신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1, 2분기에 재무부에서는 단기 채권 위주로 발행을 하면서 3, 4분기에는 10년물 이상 장기 채권들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재무부는 계좌를 계속 채워왔습니다. 연준의 영래포 계좌에는 연초에 2.5조 달러가 있었고 현재는 1조 달러까지 내려오면서 1.5조 달러가 단기 채권을 사면서 재무부 계좌로 들어오기도 하고 MMF 계좌로 빨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채권 발행을 하게 되었을 때 영래포 계좌의 돈은 빠져나가지 않고 사실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연준과 재무부의 어떤 협동으로 영래포 계좌의 돈을 컨트롤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막아버렸죠. 현재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 하단 5.25%에서 0.5%를 올린 5.3%로 시중에서 발행되는 단기물 채권 위주 금리는 5.3%를 다 넘어가고 영래포 금리보다 더 높은 단기 채권으로 돈이 몰려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단기 채권 1년을 포함한 그 미만 금리는 모두 5.4%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과 재무부는 이것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재무부의 TGA 계좌는 7천억 달러가 채워졌어요. 사실 재무부에서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부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기채권 물량으로 대량 재무부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 단기적으로 이제 롤오버되는 이자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래포로 끌어온 자금들은 거의 단기채권 발행으로 들어온 수급으로 채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발행을 하는 거죠. 장기물 위주로 발행한 채권 롤오버 시기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이자만 메꾸면 되니까 그들의 시나리오는 어차피 언젠가는 QT와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 단기물 금리와 장기물 금리가 결국 낮아질 것이라면 약간 카드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급한 불을 계속 금리 인하까지는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채권 금리가 팍팍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장에서는 이런 큰 그림도 보지만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동결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채권 금리가 내려갈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재료들을 다 상쇄시키는 것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주식 시장도 이런 시그널을 본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채권금리 하락과 주식시장의 상승의 커플링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3분기 이제 빅테크 실적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 특히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온다면 AI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에 어떤 생산성에 힘입어서 앞으로 그런 수혜를 받는 미국 산업들의 전체적인 성장이 담보가 되면서 주가는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분간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어쩌면 저희 같은 TLT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기회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의 생각은 채권금리가 4.5 밑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여요. 내년 전망은 월가에서도 말했듯이 10년물은 4% 정도를 상단에 두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왜 그것밖에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원래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 위에 있어야 정상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라고 한다면 5에서 5.25%까지 처음 낮아지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하락을 시켰을 때 장기물 금리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인 4.5% 내외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죠. 장기물 금리가 확 내려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금융위기에 준할 만한 침체가 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이제 패드풋이 실제
이제 세게 나오는 시나리오에서는 경착륙으로 이제 경제 전반에 엄청난 크러쉬가 터지고 크레딧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련된 은행이나 기관들이 터지고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도미노 사태의 위기가 전염병처럼 흘러 전이되는 시간이 빨라질수록 금리는 빠르게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단기물 금리가 확 내려오면서 장기물 금리는 이제 턴 프리미엄을 적용한다고 해도 확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고 시중에는 계속 일자리가 넘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화요일에 나올 소매 판매 지표가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 견조함을 유지한다면 장기물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상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또 이번에 파월이 목요일 날 말하는 어떤 그 발언들이 조금 더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4.8%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앞으로 120불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유가의 급등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어떤 기름 수요를 낮추게 되겠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면 꼭 써야 되는 양을 제외하고는 상업용이나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차입 비용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그런 어떤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급등한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보다는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견인하게 되겠죠. 그럼 작년 유가의 급등을 했을 때 시즌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갔었던 것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과 그때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과거에는 양적 긴축을 시작하기 전이고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시중에 유동성이 정말 많고 심지어는 개인들 주머니에 연준이 꽂아놓은 돈이 굉장히 많아서 초과 저축률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긴축을 하고 있고 또 고금리와 개인들의 초과 저축이 거의 끝났고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오히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TLT 분할 매수 시점 및 가격대는 채권 금리가 4.58% 이상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물론 정확한 저점을 정말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5%까지도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장기 채권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4.8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분할로 계속 매수하다 보면 내년에는 낮아진 평단가로 좀 높은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장기 채권 ETF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